친정엄마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며느리 앞에서 현관문 비밀번호가 빨간불을 뱉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분명히 맞는 번호인데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가족 단톡방을 열어보니 남편이 남긴 글이 있었습니다. 비번 바꿨음. 그 위에 시어머니가 보낸 톡. 며느리 없는 동안 우리끼리 조용히 제주도 다녀오자. 남편의 답장. 조치키 으키으. 엄마가 숨을 거두는 새벽, 남편은 제주도 흑돼지를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바다 앞에서 점프 사진을 찍으며 해시태그 가족 여행 최고 해시태그 행복한 우리 가족이라고 올렸어요. 복도 바닥에 주저앉은 수진 씨의 손에는 전세 계약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보증금 2억 8천만 원, 전액 본인 명의, 전액 본인 돈. 남편과 시어머니가 우리 집이라고 부르던 그 집의 진짜 주인은 처음부터 수진 씨였어요. 시댁이 제주도에서 돌아왔을 때 그 집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놓인 건 이혼 서류와 결혼 반지 하나뿐이었어요. 7년을 참기만 했던 며느리가 시댁이 여행을 즐기는 3박 4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3세 한수진입니다. 결혼 전에 3년 넘게 격리로 일했어요. 숫자 다루는 건 자신 있었고 계약서 읽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7년 동안 그걸 까맣게 잊고 살았어요.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얼굴도 안 비친 남편과 시댁이 제가 없는 틈에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집 보증금 2억 8천, 전부 제 돈이었거든요. 저는 그날부터 격리 시절 머리를 다시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제 음식에 대고 한마디 한 건 신혼 첫 주였습니다. 저녁 식탁에 된장찌개를 올려놓자마자 시어머니 김말순 씨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어요. 이게 국이야, 소금물이야. 짜서 못 먹겠다. 시어머니가 찌개 냄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인상을 구겼습니다. 저는 남편 정태를 바라봤어요. 정태는 고개도 안 들고 밥을 퍼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입맛에 좀 맞춰봐. 어렵지도 않잖아. 그날 이후로 저는 국간을 볼 때마다 손끝이 떨렸어요. 숟가락에 국물을 떠서 입술에 대는 그 짧은 순간마다 시어머니 얼굴이 먼저 떠올랐죠. 친정엄마는 제가 전화할 때마다 제 목소리를 먼저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뭔가를 꺼내려 하면 항상 먼저 물었어요. 수진아, 괜찮지? 잘 지내는 거지? 엄마 목소리가 너무 간절해서 저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응, 엄마. 나 좋아. 엄마도 그게 거짓말인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서로 모른 척하는 게 우리 모녀가 서로를 지키는 방식이었으니까요. 명절이 되면 시누이 정은이가 빈손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소파에 드러눕곤 했어요. 제가 부엌에서 전 부치고 있으면 고개만 돌려 말했습니다. 언니, 음식 솜씨 점점 느는 것 같아. 역시 우리 언니야. 정은이가 웃으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웃어 보이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설거지를 하는데 수도꼭지 소리 틈으로 거실 대화가 들렸습니다. 엄마, 올케가 좀 느려 터졌어. 엄마가 다 해야 하잖아, 맨날. 정은이가 깔깔거리며 시어머니한테 속삭이는 소리였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받았습니다. 그러게. 내가 무슨 팔자에 저런 며느리를 받는지. 저는 설거지 거품을 손등으로 닦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접시를 들었어요.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가서 접시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초부터 애는 언제 낳을 거냐를 달고 살았어요. 밥상을 차릴 때마다, 명절 때마다, 정태 옆에 앉을 때마다. 그러다 병원에서 난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결과를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탁 놓으며 말했어요. 요즘 세상에 그걸 못 고쳐? 돈 들여서라도 해봐야지. 정태한테 같이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정태는 TV 리모컨을 돌리며 대답했어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내가 거기 가서 뭘 해.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자식 복도 없는 며느리가 뭘 잘했다고. 한 번은 정태한테 말한 적 있어요. 밤에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을 때 용기를 내서 입을 열었습니다. 나 좀 쉬고 싶어. 요즘 너무 힘들어. 정태는 게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어요. 그럼 좀 쉬어. 누가 말렸어?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밥솥 뚜껑을 탁 닫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살림을 내팽개친다며? 정태한테 다 들었어. 정태가 제 말을 그대로 옮긴 거였어요. 저는 앞치마 끈을 고쳐 매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집 보증금 2억 8천만 원은 전부 제 돈이었어요. 2억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뒤 엄마가 혼자 식당에서 평생 모은 돈이었고 8천은 제가 결혼 전에 직장 다니면서 모은 적금이었습니다. 계약서 이름도 처음부터 제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사 온 첫날부터 이 집을 우리 집이라고 불렀고 저는 단 한 번도 그 말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7년을 삼켰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친정엄마 얼굴 보러 가는 그 몇 시간이 제 유일한 숨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좀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별거 아닌 것 같으니까 너는 오지 마라.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별거 아니라는데 엄마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숨을 고르는 사이사이에 무언가를 감추는 빈틈이 느껴졌어요. 저는 외투를 집어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응급실 커튼을 젖히자 의사가 저를 돌아보며 물었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췌장암 3기.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커튼 봉을 잡았어요. 엄마는 침대에 누운 채 제 얼굴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입꼬리를 억지로 올리며 말했어요. 많이 놀랐지? 근데 요즘 이런 거 잘 낫는다며. 엄마 금방 나을 거야. 저는 엄마 손을 잡고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병실 밖 복도로 나와 벽에 손을 짚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시댁에 돌아와서 정태한테 상황을 말했습니다. 정태는 소파에 기대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한참 뒤에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걸리는 건데? 시어머니는 제가 간병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식탁을 손바닥으로 치며 말했습니다. 친정일에 네가 빠지면 이 집은 누가 해? 정태 밥은 누가 차려? 저는 그날 밤 가방을 쌌어요. 시어머니한테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가 아니라 가야 됩니다. 어머니. 시어머니 얼굴이 돌처럼 굳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이미 현관문을 열고 있었어요. 친정으로 내려가는 버스 안에서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엄마가 또 말했습니다. 안 와도 되는데. 시댁에서 뭐라 안 하디? 엄마 곁에서 간병을 시작한 첫날 밤 병실 간이 침대에 누워 정태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잘 도착했어. 읽음 표시만 뜨고 답은 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한테도 보냈습니다. 어머니, 식사는 챙기셨어요? 그것도 답이 없었죠. 정은이한테 보낸 톡에만 한 줄이 왔어요. 이응이응 고생해 언니. 저는 핸드폰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 천장을 봤습니다. 간이 침대 철제 다리가 제가 뒤척일 때마다 삐걱거렸어요. 옆 침대에서 엄마의 숨소리가 가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아침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죽이랑 반찬 몇 가지가 놓인 작은 쟁반이었어요.
엄마가 침대를 올리고 앉았는데 숟가락을 드는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제가 죽그릇을 받아 숟가락에 떠서 입에 가져다 드렸어요. 엄마가 한 숟가락 받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다. 더 못 먹겠어. 엄마, 한 숟가락만 더. 이것만 먹고. 엄마가 억지로 한 숟가락을 더 받았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수진아, 시댁 안 가도 돼? 진짜 괜찮은 거야? 괜찮아, 엄마. 내가 여기 있고 싶어서 있는 거야. 제가 웃으며 죽그릇을 내려놓았는데 숟가락을 쥔 손이 엄마 손보다 더 떨렸어요. 엄마가 그걸 볼까봐 재빨리 무릎 위에 손을 내렸습니다. 엄마는 치료 부작용이 심했어요. 약을 맞고 나면 온몸에 힘이 빠져서 화장실도 혼자 못 갔습니다. 제가 팔을 잡아 부축하면 엄마가 제 손을 밀어내며 말했어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그러면서 발이 휘청거렸습니다. 저는 엄마가 밀어내도 팔을 놓지 않았어요. 하루 일과는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엄마 식사 챙기고 약 시간 맞춰 간호사 부르고 엄마가 잠들면 복도에 나가 앉아 있었어요. 복도 끝 자판기에서 캔커피를 뽑아 마시면서 핸드폰을 열었는데 시댁에서 온 연락은 없었습니다. 하루도 이틀도 사흘도 간병 2주째 되던 날 정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안부를 물으려나 싶었어요. 받자마자 정태가 말했습니다. 냉장고에 된장 어디 있어? 위칸 왼쪽. 아, 찾았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2주 만에 남편이 제게 한 유일한 연락이 된장 위치를 묻는 전화였어요. 저는 핸드폰 화면이 꺼질 때까지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머니에 넣고 병실로 돌아갔어요. 엄마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제 표정을 보더니 물었어요. 누구 전화야? 아, 정태. 집에 뭐 어딨냐고. 그래, 잘 지내나 보다. 엄마가 그렇게 말하며 눈을 감았어요. 저는 간이 침대에 앉아 이불 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 보호자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남편을 간병하고 계셨습니다. 저보다 먼저 와서 매일 자리를 지키는 분이었어요. 그 아주머니가 매일 저를 지켜보셨습니다. 제가 혼자 죽을 데우고 혼자 빨래를 빨고 혼자 담당 의사를 만나는 거요. 어느 날 오후 복도 자판기 앞에서 그 아주머니가 캔커피를 하나 건네며 물었어요. 아가씨, 남편은 안 와? 아, 바빠서요. 일이 많아서. 제가 커피를 받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아주머니가 커피 뚜껑을 따며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바쁜 남편은 봤어도 한 번도 안 오는 남편은 처음 본다. 저는 커피를 입에 대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운 게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는데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주머니가 제 어깨를 한번 토닥이고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그 말이 며칠 동안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바쁜 남편은 봤어도 한 번도 안 오는 남편은 처음 본다. 밤에 간이 침대에 누울 때마다, 엄마 약을 챙길 때마다, 복도에 혼자 앉아 있을 때마다 그 말이 돌아왔습니다. 한 달째 되던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시어머니라는 글자가 뜨는 걸 보고 손이 굳었어요. 엄마가 잠든 걸 확인하고 병실 밖 비상계단으로 나가서 받았습니다. 도대체 언제 올 거야? 정태가 밥을 굶고 다녀 매일. 시어머니가 쉬지 않고 쏟아냈어요. 네가 뭐가 돼서 남편을 이렇게 내팽개쳐. 시어미 말도 안 듣고 친정에 가서 눌러앉아. 이게 며느리야? 내가 뭘 잘못 가르쳤길래 이런 며느리를 받는지. 저는 비상계단 난간을 손으로 잡고 서서 들었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5분을 넘게 이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전화가 끊긴 뒤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계단통 창문으로 차가운 바람이 밀려왔는데 제가 떨고 있다는 걸 한참 뒤에야 알았어요. 비상계단 문을 열고 복도로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병실 앞에서 깊게 숨을 쉬고 표정을 고른 뒤 문을 열었어요. 엄마가 깨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물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 얼굴이 왜 그래? 아, 화장실 좀 갔다 왔어.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가 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엄마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 묻지 않는 게 엄마의 방식이었습니다. 간병 6주째, 엄마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밥을 아예 넘기지 못하게 됐고 하루 대부분을 눈을 감고 누워 계셨습니다. 의사가 저를 복도로 불러냈어요. 담당 의사 얼굴이 무거웠습니다. 보호자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 벽을 짚었어요. 복도 형광등 불빛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뭔가를 더 말했는데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의사가 돌아간 뒤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정태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엄마 상태가 안 좋아.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 와줄 수 있어? 정태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주가 진짜 바빠서 주말에 갈게. 주말까지 안 될 수도 있어. 일단 주말에 갈게. 그때까지 잘 챙겨드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복도를 지나는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일어나 병실 문을 열었어요. 엄마가 의식이 흐려지기 전 마지막으로 또렷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제가 엄마 이불을 여미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에 뼈만 남은 것 같은 엄마 손가락이 제 손등을 감쌌어요. 그런데 그 힘이 놀라울 만큼 세었습니다. 수진아. 응, 엄마. 여기 있어. 엄마 눈이 저를 똑바로 보고 있었어요. 흐릿하던 눈동자가 그 순간만큼은 맑았습니다. 내 인생은 내 거야. 아무도 너 대신 살아주지 않아. 알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쥔 채로 작게 웃었어요. 그리고 엄마 손에서 힘이 서서히 빠져나갔습니다. 눈이 천천히 감겼어요. 엄마는 그날 새벽 3시에 눈을 감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제 어깨를 잡았을 때 저는 엄마 손을 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맞는 3일 동안 정태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부의금은커녕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정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 동기 미정이가 장례식장에 와서 3일 내내 제 옆자리를 지켜줬어요. 미정이가 국밥을 쟁반에 올려 가져오며 말했습니다. 먹어. 네가 쓰러지면 안 돼.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숟가락을 들었는데 밥맛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씹고 삼켰습니다. 미정이가 제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있어줬어요. 그게 고마웠습니다. 조문객이 끊긴 밤 빈 장례식장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는데 미정이가 물었어요. 남편은 연락 없어? 응. 미정이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참는 게 보였어요. 대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미정이 손을 꽉 쥐고 앞을 봤어요. 장례를 마치고 엄마 집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혼자 식당하면서 살던 작은 집이었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엄마 실내화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실내화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랍을 하나씩 비우다가 깊숙이 밀어 넣어둔 통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적금 통장이었어요. 엄마가 매달 조금씩 넣어둔 게 몇 년치 쌓여 있었습니다. 통장 사이에 메모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엄마 글씨였습니다. 우리 수진이 힘들 때 쓰렴. 저는 메모지를 양손으로 쥐고 엄마 방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글씨가 흐려질 만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는 자기도 아프면서 자기도 힘들면서 끝까지 딸 걱정뿐이었어요. 장례 뒷정리를 끝낸 그날 저녁 캐리어 하나를 끌고 시댁 현관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경고음과 함께 빨간불이 떴습니다. 다시 눌렀어요. 또 빨간불.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핸드폰 메모장을 열어 적어둔 번호를 확인했는데 분명히 맞는 번호였어요. 저는 복도에 서서 한참을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가족 단톡방을 열었어요. 며칠 전 정태가 올린 글이 있었습니다. 비번 바꿨음. 딱 한 줄이었어요. 그 위로 올려보니 시어머니가 보낸 톡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없는 동안 우리끼리 조용히 제주도 다녀오자. 정태가 답했어요. 좋지 키읔키읔. 정은이가 바로 밑에 숙소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그 대화들 사이에 제가 보낸 톡이 보였어요. 엄마 상태가 안 좋아. 아무 반응 없이 묻혀 있었습니다. 읽기만 하고 아무도 답하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정은이 인스타그램에 들어갔어요. 제주도 사진이 줄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공항 앞에서 시어머니, 정태, 정은이 셋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셀카, 흑돼지 맛집에서 고기 굽는 사진, 바다 앞에서 점프하는 사진, 전부 제 엄마가 숨을 거둔 전후로 올라온 것들이었어요. 사진 아래에 정은이가 적어놨습니다. 해시태그 가족여행 최고, 해시태그 힐링 중, 해시태그 행복한 우리 가족. 저는 핸드폰을 쥔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힘을 주고 있었어요. 복도 바닥에 캐리어 옆으로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태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 울리고 정태가 받았어요. 뒤에서 바람소리,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왔어? 비번 바꿨는데 돌아가서 알려줄게. 장례 끝났어. 응, 수고했어. 나 지금 밖이라 나중에 얘기하자.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복도 벽에 등을 기댔어요. 장례식장에서 울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어요. 뱃속이 뜨거워지고 턱에 힘이 들어가고 이를 악물게 되는 것. 가방 안을 뒤졌습니다. 손에 잡힌 게 이 집 전세 계약서 사본이었어요. 펼쳤습니다. 계약서에 찍힌 이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수진이었어요. 복도에서 일어났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엄마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내 인생은 내 거야. 지금 이 순간에야 그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건물 밖으로 나와 핸드폰을 꺼내 미정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아. 수진아. 왜? 무슨 일이야? 시댁에서 비밀번호를 바꿨어. 나 못 들어가게. 지금 제주도 여행 갔더라. 미정이가 한참 조용했어요. 뭐라고? 지금 내 엄마 장례 끝나고 온 거 아니야? 응. 아, 너 지금 어디야? 아파트 앞이야. 일단 우리 집으로 와. 당장. 저는 미정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미정이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끌어당겼어요. 거실에 앉혀놓고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물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어요. 미정이가 다 듣더니 물었습니다. 너 어떡할 거야? 보증금 빼려고. 미정이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너 진짜 하는 거야? 응. 도울 거 있으면 말해. 저는 그날 밤 미정인의 작은 방에서 잤어요. 거실 바닥에 앉아 핸드폰 메모장을 열고 해야 할 일을 적었습니다. 첫 번째, 집주인 연락. 두 번째, 이혼 전문 변호사 상담. 세 번째, 이삿짐 센터. 시댁 여행 일정이 3박 4일이니 남은 시간을 계산했어요. 미정이가 옆에 앉더니 말했습니다. 현우가 법률사무소 다니잖아. 전화해 볼게. 미정이가 바로 남자친구 현우한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어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보증금 명의가 본인이고 출처도 본인 돈이면 계약 해지는 문제 없어. 근데 집안에 시댁 물건을 함부로 치우면 안 돼. 반드시 따로 보관해야 나중에 시비가 안 붙어. 현우가 덧붙였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 한 분 소개해 줄게. 빨리 만나봐. 전화를 끊고 미정인의 작은 방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는데 시댁에서 보낸 7년 동안 이렇게 제 맘대로 뭔가를 결정해 본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집주인 이 사장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 한수진이에요. 전세 계약 해지하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이 사장님이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했어요. 아, 한씨. 사실 재건축 조합에서 세입자 정리하라고 연락이 온 상태야. 빨리 빼주면 나도 오히려 고마운 상황이에요. 조합 쪽에서 보증금 돌려줄 돈을 이미 마련해둔 상태라 서류만 처리되면 2주 안에 입금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해지 일정을 잡았어요. 오전 중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갔습니다. 해지 서류를 작성하는데 중개사가 물었어요. 남편분은 같이 안 오셨어요? 제가 계약 명의자입니다. 중개사가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더 묻지 않았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는 동안 손끝이 차가웠지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부동산을 나와 곧장 현우가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 강지영 씨가 상담실 의자를 당기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어요. 결혼 7년, 시어머니 구박, 남편 무관심, 엄마 간병, 장례식 불참, 제주도 여행, 비밀번호. 강 변호사가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상대 쪽에서 위자료를 청구해 올 수 있는데 불리한 건 저쪽이에요. 보증금이 전액 한수진 씨 돈이라는 은행 기록이 있고 남편이 장모님 장례에 안 오고 그 시기에 여행을 갔다는 정황, 시어머니가 비밀번호를 바꾸고 며느리를 쫓아낸 사실, 전부 카톡 기록이랑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남아 있잖아요. 강 변호사가 저를 똑바로 보며 덧붙였어요. 단 시댁 식구들 물건을 한수진 씨가 버리거나 망가뜨리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겨요. 이삿짐 업체를 통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보관 장소를 서면으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꺼내 정은이 인스타그램 제주도 사진을 전부 캡처했어요. 가족 단톡방 대화 기록도 처음부터 끝까지 저장했습니다. 강 변호사한테 파일을 보내며 말했어요. 이거면 될까요? 충분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댁 여행 일정으로 보면 남은 시간이 이틀이었어요. 내일 오전에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바로 예약을 잡았어요. 이어서 도어락 전문업체에도 전화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문 열어주실 수 있나요? 전세계약서 원본이랑 신분증 있습니다. 네, 서류 확인되면 바로 작업 가능해요. 미정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아, 내일 시간 돼? 같이 좀 가줄 수 있어? 당연하지. 몇 시야? 다음 날 아침 도어락 업체 기사가 먼저 도착했어요.
제 신분증과 계약서, 원본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잠금 장치가 풀리고 현관문이 열렸어요.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 방석이 소파 위에 놓여 있었고 정태 게임 의자가 TV 앞에 있었고 정은이가 놓고 간 화장품 파우치가 거실 탁자 위에 있었어요. 이 물건들 사이에서 제 흔적이라고는 부엌 한쪽에 걸린 앞치마 하나뿐이었습니다. 미정이가 뒤따라 들어오며 거실을 둘러봤어요. 야, 너 여기서 7년 살았는데 내 물건이 이것밖에 없어? 저는 대답 대신 앞치마를 벽에서 내렸습니다. 이삿짐 센터가 도착했어요. 미정이와 함께 짐을 분류했습니다. 제 물건은 옷 몇 벌과 책 한 상자가 전부였어요. 시댁짐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삿짐 센터에서 근처 창고 보관소로 옮겼습니다. 미정이가 시어머니 장롱을 옮기다가 안쪽에서 현금 봉투를 발견했어요. 수진아, 이거 봐. 현금이야. 손대지 마. 그대로 넣어. 저는 그 봉투까지 포함해서 시댁 물건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박스에 넣었어요. 보관증을 받아 챙겼습니다. 오후 3시쯤 짐이 전부 나간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섰어요. 강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준 이혼 서류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위에 결혼 반지를 벗어 올렸어요. 반지를 빼는 순간 손가락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옆에 메모를 붙였어요. 보증금은 제 명의 제 돈이니 제가 가져갑니다. 시댁짐은 창고 보관소에 있습니다. 보관증 동봉합니다. 이후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 해주세요. 현관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미정이가 제 옆에 서서 물었어요. 후회 안 해? 엄마 장례식에 안 온 사람들이야. 내가 뭘 후회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가족 단톡방에 들어가 나가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제주도에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미정인의 빈방에 짐을 풀고 앉아 있었어요. 오후 4시쯤 정태한테서 부재중 전화가 3통 연달아 왔습니다. 카톡으로 메시지가 떴어요. 이게 뭐야, 집이 왜 이래. 5분 뒤에 다시 전화가 왔는데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도 전화가 쏟아졌어요. 저는 그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연달아 왔어요. 너 지금 뭐 한 거야? 도둑이야 이게. 경찰에 신고한다. 정은이까지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언니 진짜 이러는 거야? 저는 핸드폰을 침대 위에 내려놓고 미리 작성해둔 문자를 정태한테 전송했어요. 보증금은 전액 제 명의 제 돈입니다. 법적으로 확인하셔도 됩니다. 시댁짐은 창고에 보관되어 있고 보관증은 거실 이혼 서류 옆에 뒀습니다. 이후 연락은 강지영 변호사 사무실로 해주세요. 보낸 직후 정태, 시어머니, 정은이 번호를 전부 차단했습니다. 차단하고 나서도 모르는 번호로 계속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가 이 번호 저 번호로 거는 거였죠. 저는 모르는 번호도 전부 무시하고 핸드폰을 무음으로 돌려놓았습니다. 미정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 제 옆에 앉았어요. 핸드폰 화면에 쌓이는 부재중 알림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미친 듯이 전화하네. 응, 안 받을 거야. 잘하고 있어, 수진아. 미정이가 제 어깨를 한번 토닥이고 나갔습니다. 다음 날 미정이 남자친구 현우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가 경찰서에 갔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경찰서에 가서 며느리가 집 물건을 다 빼갔다고 신고했대. 근데 경찰이 계약서 명의랑 보증금 출처 확인하고 나서 물건도 파손이나 분실이 아니라 창고에 보관 중이니까 민사 영역이라고 안내했다더라. 현우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덧붙였어요. 시어머니가 경찰서에서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도 들었어. 저는 전화를 끊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태가 차단을 뚫으려고 직장 전화로 미정이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미정이가 거실에서 전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이한테 할 말 있으면 강지영 변호사한테 해. 전화기 너머로 정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혼은 좀 갑자기 아니야?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미정이가 거실을 서성이며 받아쳤습니다. 장모님 장례식에 안 온 게 갑자기가 아니고 전화가 뚝 끊겼어요. 미정이가 핸드폰을 소파에 던지며 저를 돌아봤습니다. 끊었다. 할 말 없으니까.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주 후반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받아보니 정태 직장 동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수님, 정태가 요즘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없겠습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저도 상태가 안 좋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도 그런 전화 안 해주시던데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다니던 미용실 원장한테도 연락해서 제 번호를 달라고 했다는 걸 원장이 직접 알려줬습니다. 수진 씨 시어머니라는 분이 전화해서 엄청 화내시던데. 무슨 일이야? 이혼하려고요. 시댁이랑 정리하는 중이에요. 원장이 잠깐 조용하더니 말했어요. 잘했다. 그 집에서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도 알아. 차단과 무음 속에서 일주일이 지나자 시댁 쪽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저는 미정인의 작은 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빛을 맞으며 이불 위에 앉아 있었어요. 시댁에서 7년을 사는 동안 이렇게 조용한 아침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조용한 일주일이 깨진 건 그 다음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강지영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한수진 씨, 남편 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 청구를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왔습니다. 저는 미정인의 작은 방 창가에 서서 전화기를 꼭 쥐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강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좋아요. 재판으로 가면 증거가 전부 우리 쪽에 유리합니다. 보증금 출처 은행 기록, 장례 불참하고 여행 간 사실, 비밀번호 바꾸고 며느리를 쫓아낸 정황. 전부 카톡이랑 캡처해둔 인스타 게시물에 남아있으니까요. 정은희 씨가 급하게 내린 사진도 한수진 씨가 다 저장해뒀잖아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내쉬었어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마주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저쪽 움직임을 보죠. 아마 곧 만나자고 할 겁니다. 강 변호사 말대로 그 주 수요일에 정태 쪽 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왔어요. 한번 만나서 대화로 풀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강 변호사와 상의한 끝에 강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서 양쪽 변호사가 함께 있는 자리를 잡았어요. 장례식 이후 처음으로 정태를 마주할 준비를 했습니다. 미팅 전날 밤 미정인의 작은 방에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엄마 통장 사이에 끼워져 있던 메모지를 꺼내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수진이 힘들 때 쓰렴. 엄마 글씨를 손끝으로 따라가다가 메모지를 가방 안쪽에 다시 넣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미정이가 현관에서 제 외투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괜찮겠어? 괜찮아. 떨리면 전화해. 바로 갈게. 고마워. 강 변호사 사무실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로비 유리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수척했지만 눈에 힘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회의실 앞에 섰어요. 강 변호사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상대 쪽 먼저 와 있어요. 준비됐죠? 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정태가 먼저 와 있었어요.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있다가 저를 보더니 의자에서 반쯤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정태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광대뼈가 드러나고 눈밑이 어두웠습니다. 면도도 제대로 안 한 턱 위로 짧은 수염이 나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정태 옆에 시어머니가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팔짱을 끼고 입술을 꾹 다문 채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자리가 대화가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았어요. 저는 아무 대답 없이 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 변호사가 옆에 앉으며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맞은편에 정태 쪽 변호사도 앉아 있었습니다. 자리가 채워지자마자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 치며 입을 열었어요. 네가 우리 집 보증금을 빼간 건 도둑질이야. 이게 말이 돼? 시어머니가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7년을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그 집이 내 집이야? 우리 집이지. 저는 시어머니 얼굴을 바라봤어요. 입이 열리지 않았는데 열 필요도 없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 원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그 옆에 은행 이체 기록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 전세 계약서 명의는 처음부터 한수진 씨예요. 보증금 2억 8천만 원 출처도 전액 한수진 씨 쪽에서 나온 돈입니다. 2억은 친정 어머니가 보내주신 금액, 8천은 한수진 씨 본인 적금. 은행 기록이 전부 여기 있어요. 강 변호사가 서류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명의자 본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돌처럼 굳었어요.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계약서 위에 찍힌 한수진이라는 이름을 내려다보는 시어머니 눈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정태는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바지 무릎 위를 연신 긁고 있었어요. 정태 쪽 변호사가 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그러면 재산 분할 쪽을 논의해 볼까요? 강 변호사가 바로 받았어요. 서류 가방에서 두 번째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짚을 게 있습니다. 강 변호사가 봉투에서 사진을 한 장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공항 앞에서 시어머니, 정태, 정은이 셋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셀카였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이 장모님 장례에 불참하고 같은 시기에 가족여행을 간 부분. 두 번째 사진을 놓았어요. 흑돼지 맛집에서 고기 굽는 사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며느리를 집에서 배제하고 비밀번호까지 바꾼 부분. 세 번째 사진. 바다 앞에서 점프하는 정은이 사진 아래에 해시태그 가족여행 최고 해시태그 행복한 우리 가족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어요. 이쪽에서 위자료를 청구해야 할 사안입니다. 강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카톡 캡처 화면을 꺼내 놓았어요. 시어머니가 보낸 며느리 없는 동안 우리끼리 조용히 제주도 다녀오자라는 톡. 정태가 답한 조치 키읔키읔. 그 사이에 아무 반응 없이 묻힌 제 메시지 엄마 상태가 안 좋아. 사진이 하나씩 놓일 때마다 시어머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목에 핏줄이 서고 숨이 거칠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의자를 벌떡 밀어내며 일어났어요. 의자 다리가 바닥에 끌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한번 노려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회의실 문을 열어젖혔어요. 문이 벽에 부딪히며 쾅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복도로 나가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태 쪽 변호사가 난처한 얼굴로 서류를 만지작거렸어요. 정태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 위 사진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정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나는 여행 안 가려고 했어. 어머니가 자꾸. 그래서 갔잖아. 제가 정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태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제 눈과 마주치자 바로 시선을 내렸어요.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의실에 긴 침묵이 흘렀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태 쪽 변호사가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닫았어요. 강 변호사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정태가 침묵 끝에 작게 말했어요. 테이블 위에 올린 두 손을 꽉 쥐며 장모님한테 죄송하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태 얼굴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눈물이 났을 텐데 가슴이 고요했습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말을 옆에서 듣는 것 같았어요. 미팅은 합의점 없이 끝났습니다. 강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작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건물 1층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서는데 주차장에서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벽에 기대어 서 있다가 저를 보더니 달려왔습니다. 제 팔을 잡아채며 말했어요. 너 이러면 정태가 불쌍하지도 않아? 그래도 남편이야. 결혼을 뭘로 아는 거야? 시어머니 손에 힘이 들어가 팔이 아팠어요.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엄마 돌아가셨을 때 전화 한 통 안 하신 분이 결혼을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시어머니가 잡고 있던 손에서 힘이 풀렸어요. 입을 벌렸다 닫았다 했습니다. 눈이 크게 떠졌다가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할 말을 잃은 얼굴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런 표정을 7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뭔가 말하려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한 블록쯤 걸었을 때 강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늘 분위기 보셨죠? 저쪽에서 오래 못 버텨요. 재판 가면 불리한 쪽은 저쪽입니다. 잘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걸으면서 아까 정태 얼굴을 떠올렸어요. 수척하고 지쳐 보이던 그 얼굴. 장모님한테 죄송하다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끝내 말로 정리하지 못하던 그 모습. 그걸 보고도 가슴이 하나도 안 아프더라는 걸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으며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미팅 후 열흘이 지났을 때 강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수진 씨 상대 쪽에서 협의 이혼에 응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핸드폰을 귀에 바짝 대며 물었어요. 조건이 뭔가요? 위자료 없이 각자 재산 정리하자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판으로 가면 우리 쪽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하루를 고민했습니다. 미정인의 작은 방 창문 앞에 앉아서 해가 넘어가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한테 돈을 더 받아내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남남이 되는 게 제게 더 값지다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강 변호사한테 전화했습니다. 위자료 없이 끝내겠습니다. 대신 보증금 전액이 제 재산이라는 걸 확정하고 이후에 어떤 이유로든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대로 진행할게요. 합의서가 오가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접수했어요. 자녀가 없어서 기다리는 기간은 한 달이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미정인의 빈방에서 지내면서 앞으로의 생활을 계획했어요. 엄마가 남긴 적금과 돌려받을 보증금을 합쳐 어떻게 살아갈지 노트에 적었습니다. 기다리는 기간 중에 미정이가 소개해준 지인이 운영하는 작은 무역회사에서 격리 직원을 구한다는 소식이 왔어요. 결혼 전에 3년 넘게 격리로 일했던 경력이 있어서 면접 자리가 잡혔습니다.
면접관이 이력서를 넘기며 물었어요. 경력 공백이 좀 있으시네요. 7년 동안 다른 일을 했습니다. 면접관이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정이 지인의 소개이기도 해서 다행히 채용이 됐습니다. 출근 날짜를 받아 적으며 다시 제 이름으로 월급이 들어올 통장이 생긴다는 게 실감났어요. 한 달이 지나고 가정법원에서 날짜가 잡혔습니다. 미정이가 아침부터 현관 앞에 서며 말했어요. 나도 같이 갈게. 혼자 갈 수 있어. 진짜? 응. 괜찮아. 법원 앞에 도착하니 정태가 먼저 와 있었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넥타이가 한쪽으로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다가가서 고쳐줬을 거예요. 저는 눈길도 주지 않고 지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조정실 안에서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양쪽을 번갈아 봤어요. 양측 모두 이혼 의사가 확실합니까? 네. 제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정태는 한참을 뜸들였어요. 고개를 숙이고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다 작게 입을 열었어요. 네.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이 조정실 안에서 30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법원을 나서는데 정태가 뒤에서 불렀어요. 수진아. 멈춰서 돌아봤습니다. 정태가 몇 걸음 뒤에 서 있었어요. 넥타이는 여전히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저는 정태를 바라봤어요. 뭐에 대한 미안함인지 끝내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7년 동안 그랬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랬어요. 잘 살아. 저는 그 한마디만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주말에 친정 엄마 집을 정리하러 내려갔어요. 엄마 방 옷장을 비우다가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교문 앞에서 엄마랑 찍은 사진이었어요. 아직 젊은 엄마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어요. 엄마 집 정리를 마치고 보증금 입금까지 확인한 뒤 잔고를 정리했습니다. 엄마 적금과 보증금을 합치면 새로 시작하기에 빠듯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은 금액이었어요. 핸드폰에서 부동산 앱을 깔아 소형 원룸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룸 계약을 마치고 짐을 풀었어요. 짐이랄 것도 없는 옷 몇 벌과 책 한 상자를 빈 방에 내려놓고 혼자 앉았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직접 설정했어요. 번호를 누르고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 번호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저 하나뿐이라는 사실이 쓸쓸한 게 아니라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 원룸에서의 첫 출근날 아침, 알람 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천장을 보며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시어머니 아침상을 차려야 한다는 긴장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 빈자리가 아직 어색했어요. 냉장고에서 우유 하나를 꺼내 마시면서 이게 제 냉장고고 제 우유라는 당연한 사실이 이상하게 새로웠습니다. 회사에 출근한 첫 주가 지나갈 무렵 모르는 번호로 카톡이 왔어요. 정은이었습니다. 차단 안 한 새 번호로 보내온 거였어요. 언니 나는 진짜 몰랐어.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한 줄 몰랐어. 한 번만 얘기 좀 하자. 저는 메시지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답장 없이 그 번호도 차단했어요. 출근 한 달째 되던 날 직장 근처 국밥집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TV에서 부동산 뉴스가 나왔어요. 시댁이 있던 아파트 단지 재건축이 정식으로 확정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보증금을 빼는 타이밍이 조금만 늦었어도 재건축 절차에 묶여서 돈을 돌려받기까지 한참 걸렸을 거예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도와준 건가? 같은 주에 미정이를 만나 밥을 먹었어요. 미정이가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으며 말했습니다. 현우가 드든 건데
정태가 시어머니랑 원룸 얻어서 산대. 정은이는 연락 끊었다더라. 저는 국물을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원하다거나 안 됐다거나 하는 감정이 별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의 집 이야기 같았어요. 미정이가 제 얼굴을 보더니 웃었습니다. 표정이 편해졌다. 너. 그래. 응. 예전에는 맨날 입꼬리가 내려가 있었거든. 퇴근길에 은행에 들렀습니다. 엄마가 남긴 적금을 새 통장으로 정리했어요. 창구 직원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새 적금 하나 들어보실래요? 네, 제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주세요. 엄마가 넣어준 돈이 제 새 통장의 첫 잔고가 되는 게 맞는 순서 같았어요. 통장을 받아 가방에 넣으며 창구를 나왔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에 혼자 엄마 납골당을 찾아갔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시댁 눈치 때문에 명절에도 제대로 못 오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아무 눈치 안 보고 올 수 있다는 단순한 사실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엄마 사진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잘 살고 있어.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납골당을 나서는데 주차장에서 정태와 마주쳤습니다. 정태가 손에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서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잠깐 멈칫했습니다. 장모님 뵈러 왔다. 저는 정태의 손에 들린 국화를 바라봤어요. 장례식에도 안 오던 사람이 이제 와서 꽃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참 묘한 풍경이었습니다. 정태가 국화줄기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말했어요. 그때 내가 갔어야 했는데. 그래, 그때 왔어야지.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태가 고개를 한번 숙였어요. 저는 돌아보지 않고 제 차 쪽으로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 비밀번호를 찍고 문을 열었어요. 작은 원룸에 불이 켜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 방이 시댁 큰 아파트보다 따뜻하다는 걸 몸이 먼저 알고 있었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 가방에서 엄마 사진을 꺼내 선반 위에 세워놓았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때 교문 앞에서 찍은 그 사진이었어요. 냉장고에서 캔맥주 하나를 꺼내 땄습니다. 선반 위 엄마 사진을 바라봤어요. 예전에는 이 사진 속 엄마 웃음이 슬프게만 보였는데 지금은 그냥 엄마가 웃고 있는 거로 보였습니다. 저도 웃고 있었어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7년 동안 참기만 했던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용감해진 건 아니에요. 엄마를 잃고 장례식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빈자리를 보고 나서야 눈이 떠진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내 인생을 맡기면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닫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혹시 지금 저처럼 참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는 게 가족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제가 지킨 건 가족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편안함이었더라고요. 정작 저는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뭔가를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다만 내 이름으로 된 것들, 내가 가진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꺼내서 확인해 보세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저한테는. 엄마가 마지막에 했던 말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저는 그 말을 이제야 매일 아침 제 원룸에서 눈 뜰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 꼭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